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SNS로 알게 된 지인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밤중 마약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조직폭력배에 대한 선고심이 열렸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실탄 11발을 쏴서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갔던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깨라랑 아유 제 얼굴이 저렇게 크게 나오니까 저도 깜짝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오늘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방송에서 이벤트, 우리 승재현 위원의 승진 축하 이벤트. 야, 승재현이냐 성재현이냐 이름 맞추기였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한 거의 300~400분 되는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진짜 거기 일일이 제가 이제 너무 많아서 다 열어보진 못했고 몇 개를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 이름으로 막 A4 이런 데다 막 승재현 막 이렇게 딱 사진 찍어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진짜 또 어떤 분은 삼자성어 이름으로 막 삼자성어까지.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백 변호사님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약간 그 승현님이 구박받는 캐릭터였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해. 그런데 세상에 인기가 그렇게 많으시구나. 깜짝 놀랐네. 아니 말을 저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만. 소문만. 그렇죠. 지금 많이 여기까지 더 먹이신다. 많이 당하면 동정표가 많아져요. 그렇구나. 그거 같아.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좀 슬픈 소식입니다. 예, 우리 이수진 기자가 내일이 벌써 울고 있어요. 내일이 막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미 이제 저희가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도국에서 이렇게 파견이 돼 오는 기자들의 임기가 있는데 이미 그 임기를 약간 좀 오버했어요. 임기가 너무 짧네요. 그러니까. 난 2년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미리 하루 전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내일 오늘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내일 우리 이수진 기자 마지막 방송에 많은 분들이 좀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서 미리 좀 예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예, 너무 쓸데없는 날이 길었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무더운 날 어떻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자,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화제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한강변 자전거 도로. 저 사람 누구일까요?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 집 근처 한강변에서 다음 시즌 앞두고 자기 트레이닝 코치와 함께 몸 만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포착이 된 거죠. 진짜 괜히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단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막방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의외로 인기가 많았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사일 끝내고 사건 반장 파요. 날이 너무 더워서 하우스 식물들도 힘들어하네요. 농업인 여러분들 더운 날 힘내세요 하신 바니 차니맘님. 폭우로 누전이 돼서 장사 하루 쉬었어요. 그보다 더 열받는 건 전기 안 들어와서 사반 못 본 거 하신 애나최님. 사반 같은 프로그램에서 뾰로롱 하는 건 천재이거나 미쳤거나 하신 양승훈님. 아마 이름을 보니까 저희 친형 같은데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님이 뾰로롱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신 조영진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수진 기자 막방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사반 보면서 언니랑 수다 엄청 떨어야 하신 유정옥님. 미국 얼바인에서 삽니다. 사반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내 권미경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신 존 킴님. 다음 주 한국 가요. 한국에서 사반 본방사수할 생각하니 너무 좋아요 하신 뉴욕의 성미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20대 여성 실종 일주일째입니다. 퇴근길에 한 20대 여성이 실종돼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인데 저희가 지금 전단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예, 24살 김가을 씨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부근에서 실종이 됐다는 건데요. 키 163cm, 날씬한 편이고 실종 당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색 상의에 검은 바지 그리고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다는 건데 잘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가을 씨 가족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했는데 실종 당일 뭔가 좀 이상한 느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퇴근하고 미용실을 갔다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미용실 나와서 동생이 자기 인스타에 스토리 올린 사진이거든요. 미용실 갔다가 9시 반까지는 연락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를 해보고 있었는데 11시쯤에 구급차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동생이 언니 쓰러질 것 같다고 신고를 했대요. 저는 이제 어쨌든 괜찮으니까 구급대원이 괜찮은 거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당일 27일이 딱 지금으로 일주일 전인데 네. 저녁 늦게까지 계속 연락이 되다가 갑자기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네, 27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건데요. 김가을 씨는 실종 당일에 강남에서 머리를 하고 이런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습니다. 밤 9시 반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요. 동생이 연락 두절인데 이상한 건 이 동생 신고를 받았다면서 구급차가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밤 11시쯤에 그 김가을 씨가 119에 신고를 해서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급차를 집에 보냈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김가을 씨의 행적이 묘연해진 겁니다. 자, 김 씨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하고 있고 가을 씨를 목격하거나 행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예, 말씀 들으신 대로 다시 한번 사진 잘 봐주시고요. 제보 혹시 전화, 지금 나오는 전단에 나오는 저 번호로 보셨다면 꼭 귀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전직 국회의원 아내 폭행입니다. 자,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쯤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집에 이제 찾아오니까 전직 국회의원이 화를 내며 손으로 아내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아까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이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인 것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부부의 진술을 듣고 서로 분리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아내를 불러 피해 조사를 한 뒤에 전직 국회의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선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누군지는 아는데 참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좀 없죠. 예전 정치부 기자로 제가 일할 때 이 전직 의원하고 잘 알고 지냈는데 참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 폭행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것과는 별개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불리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실이라면 또 단순 폭행이라면 아내가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이 전직 국회의원은 본인의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부인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 왜냐하면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을 세게 차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나 안 때린다, 못 때린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세게 차고 실랑이라는 게 약간의 몸싸움이 결부된 실랑이라면 사실 그게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진술 자체가 이 폭행을 부인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이 상황에서는 이 아내의 처벌 여부와 관련된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내가 이제 청구하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위자료 청구 같은데 좀 더 반영이 될 여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전직 국회의원은 이 아내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사고 내더니 배째라 BJR입니다. 오늘 황당한 사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난 6월 어느 날 환합니다. 지금 앞차와 여유를 두고 지금 잘 달리는데 자, 문제가 아이고 세상에. 야, 이거 아니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지금? 한 대 쳤고 지금 세상에 두 대가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지금 파편이 튀어가지고 블랙박스 차량도 지금 약간 상해를 입었다는데, 자, 이 맥락 없는 사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자, 팀장님, 이때가 오후 6시경 아직 해가 길어가지고 밝은데, 아니 그럼 낮술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흰차가 1차선으로 가는데 그 검은색 차량이 2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 차량도 옆에 있는 페리세이드를 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함정추돌이 나는 상태인데 불박 차량도 아마 이제 약간 파편을 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저 사고가 그냥 낸 게 아니고 저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음주 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나면 보통 보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보험도 책임 보험만 들었어요. 아이고 책임 보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저 차를 운전한 사람도 직접 차주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기 전 여친 명의를 빌려가지고 차량을 할부로, 그것도 풀할부 아시죠? 보증금 없이 할부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차를 타고 다녔던 어쩐 거예요. 거야. 그러니까 차량이 문제가 있는 차량인데, 근데 이제 1차 추동했던 흰색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진단인데, 가해 차량, 가해자도 중상이고 또 가해 차량의 옆에 다른 사람이 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중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은 당연히 가해 차량이나 피해 차량이나 폐차가 되는 건데 이 가해자가 아마 돈이 없고 능력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멋대로 해라, 배째라, 나는 그냥 몸으로 떼어오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형사처벌은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는 능력이 안 되거나 돈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백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이 운전자가 본인 차도 아니고, 그럼 뭐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 3주면 중상이긴 하지만 통상 이게 사고 미조치로 아예 그냥 뺑소니로 도망을 갔다면 이제 굉장히 중한 사안이 되겠지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음주로 저 시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다친 사람이 저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그 차 안에 동승했던 사람, 그리고 또 지금 피해 차주 이렇게 다친 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뭐 뭔가 이 피해 보호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 두 분이 좀 함께 얘기를 해서 경찰에 가서 이 상황을 좀 신고를 하고 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처벌에 중해질 것 같으면 없던 돈도 만들어서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중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그런 그 의사를 경찰에 지속적으로 좀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심 없는 운전자 관련 또 다른 영상도 보시죠. 역시 지난 6월 앞차 이 모닝 이거 주목해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중앙선을 넘었어요. 중앙선을. 자, 보세요. 중앙선을 커브길인데 그냥 아이고 세상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 충돌이 있고서 한번 충돌이 있고, 자, 이 피해 차량 꽝 하면서 불박 차량까지. 이게 왜 양심이 없느냐? 중앙선 넘어서 꽝한 이 경차 2차 사고, 그러니까 이 불박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박은 거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다면서요. 저게 사실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을 면해 보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사고는 중앙선 침범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100% 과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딪힌 차량이 뒤에 오는 차량과 이제 추돌이 일어나는 그 추돌에 지금 과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있는 차량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차가 만들어낸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경찰에서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불러친 분은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예.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이효리 카페 영업 중단. 지금 이효리 씨, 가수 이효리 씨, 정확히는 그녀의 남편 이상순 씨가 이 제주에 카페를 열었다는데, 지금 나오는 저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가수 이상순 씨가 제주 구자읍에 저렇게 카페를 열었습니다. 첫날에는 이상순 씨가 커피도 내려주고 직접 카페에 와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둘째 날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줄 선거 대기줄이 봐요. 100m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문을 연 지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기 예약이 마감이 됐대요. 세상에. 그래서 이상순 씨는 어제 영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잡음 없이 좀 평화롭게 카페를 운영할지 고민했다고 하고요. 당분간은 이 카페를 예약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효리 씨 부부의 커피숍 오픈은 그야말로 그 주변 동종업계 혹은 뭐 주변 상공인들 죽이기 아니냐 하는 뭐 비판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아니 장사가 잘 되는 게 죄송해야 될 일이냐라는 또 반론도 있고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겠죠. 다만 그 자유라는 게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인 경우에는 또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아까 앵커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렇게 편도 2차선 도로에 카페를 열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정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상순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약제로 받겠다. 그러면 사실상 예약제로 받으면 그 카페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어떤 교통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예, 그 집에 민폐 가족도 등장입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 있는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쓰레기 투척해서 논란을 빚었던 그 카니발 가족 이후에 또 다른 민폐 가족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CCTV 영상을 캡처한 건데 이 집 딱 보니까 아시겠죠? 아, 거기구나 아시겠죠? 자, 공개된 사진 속에 이 검은색 SUV 차량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들이 자, 이거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내린 가족들이 여기다가 지금 뭘 버리고 있죠? 자, 이 기자. 네. 이게 강원도 고성 그 민폐 가족 그 딸 혼자 사는 집 욕실에 들어가서 그 난리를 친 지 일주일 후에 똑같은 그 집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니까요. 일주일 전에 그 카니발 가족이 여성의 자취방에서 샤워를 하고 또 심지어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바로 그 집인데요. 이 집 앞에 또 다른 민폐 가족이 등장을 한 겁니다. 검은색 SUV 차량에서 내린 여성이 가족들이 먹은 걸로 보이는 음료수 캔과 이 쓰레기를 모아서 집 앞에 버리고 간 건데요. 글 쓴 분은 이렇게 민폐 가족 뉴스가 화제가 되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황당하다면서 저렇게 CCTV 캡처본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화제가 됐던 곳이든 아니든 간에 그럼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뭐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금은 저 게시물을 삭제를 하셨던데 자, 저 분이 사반 가족이셨습니다. 따님 집 현관에 사건 반장 나온 집 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거 하나 좀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그 집이구나 하고 진짜 다시는 저렇게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예,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것 같죠? 분발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게요. 오늘 너무 좀 차분합니다. 예, 오리 가족 귀가 작전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아유, 이거 어떻게 해? 안 돼. 저리 가. 이거 못 올라가는데 얘네. 어떡하지? 어디로 갔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저 새끼 오리들이 이 경계석 이 단이 높다 보니까 거길 못 올라가 가지고 팀장님 근데 이게 워낙 빨리 뭐 이동을 하니까 경찰분들이 되게 애를 먹으시네요. 를 먹었는데 교통경찰은 사실은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하는 사람, 사람과 동물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본분을 다한 거고 다행히 우리가 빠르다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느리겠죠. 참 빨리 했는데 저 교통경찰 후배지만은 참 따뜻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저 교통경찰도 저한테 전화 주면은 피자 하나만 쏘겠습니다. 왜 또 하나만 써요? 한 혼자니까요. 조각 아니 한 조각 한 판. 한 판. 네. 한 판을 보내는데 네. 혼자니까 한 판. 아무튼 저런 거 보면 참 훈훈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맨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연락처를 알아야 뭐 연락을 하죠. 연락처는 사반에 연락하면 되죠. 저 교통경찰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저는 진짜 우리 팀장님 꼭 이거를 좀 털어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에서 조금 전 귀국해서 집으로 가는 열차 안에 계실 김경아 여사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2년 만에 토마스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 오셨다고요? 과연 친정 어머님은 외국인 사위를 위해서 씨암탉을 준비해 놨는지 안 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비타민C요? 때가 어느 때인데 저는 C+ 먹어요. 비타민C 12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항산화 되니까 나이보다 건강하게 항산화 비타민 아로나민 C+. C+ 하나면 충분해요. 특별한 이들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너처럼 킵 더 페이스. 도르코 페이스 3D 모션.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SNS로 알게 된 지인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산적이 출연했다. 자, 지난 금요일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20대 남성이 갑자기 등산 잘하고 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쯤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초안산 등산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20대 남성이 다른 남성 3명에게 둔기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들은 금품을 빼앗았고요. 곧바로 대로변으로 뛰어가서 그대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자, 다른 등산객이 저 모습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지금 가해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으로 도주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로 뭐 더 들어온 건 없습니까, 팀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사항대로 그 도로변 즉 등산로 입구에서 3명이 그 강도인가 그랬습니다. 강도 상리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나가는 행인이 이제 아마 등산객 같아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CCTV를 추적해가지고 2명은 검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긴급 체포를 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를 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도주한 거는 좀 추적 중이기 때문에 2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주한 범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또 검거된 법인을 조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날 수도 있고 또 CCTV 추적하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도주했다 하더라도 얼마 시간 안 돼서 그럼요. 검거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해자들도 그렇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이 피해자하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가해자들도 역시 서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서로 뭐 취미 같은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등산을 가자고 해서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등산을 가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썩 잘 되지는 않는데 그 가해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음악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하고 좀 친밀하게 대했나 보죠. 그래서 같이 등산 가자는 말에 피해자도 이 가해자들과 함께 그냥 등산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가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등산로 일단 뭐 마음만 먹으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제가 등산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널리 하는 어떤 운동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사실 등산로마다 굉장히 옛날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서 CCTV를 잘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뒷길로 가면 또 CCTV가 안 보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 가해자 일당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왔는 듯합니다. 그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돈을 뺏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물색은 했는 듯한데 CCTV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이 사건은 지금 드러나게 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 고작 10만 원 훔치려고 저런 짓을 했느냐 하시는데 일단 이게 금품을 노린 범죄 같진 않아 보이고 말이죠. 이 휴대전화를 또 가져갔다고 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금품 노린 거 10만 원 맞았는데 휴대폰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가져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필이면 왜 그럼 깊은 산속이라든지 으스간 곳이 아니고 등산로에서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명 정도라면 1명을 납치할 수도 있고 어떤 위해를 가해서 살해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서 했다? 그러니까 우연히 시비 끝에 싸웠다 보기 힘들 것 같고 아까 저 승인이 말한 대로 일단은 계획을 짠 다음에 아마 혹시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범행하다 보니까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걸 도주하고 휴대폰은 신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수사하고 나머지 도주한 범인까지 찾다 보면은 완전한 범행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 도주하고 있는 한 명 뭐 잡히겠죠. 이미 CCTV 동선까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집단 폭행 그리고 네. 도주 어떤 혐의들? 예. 일단은 그 강도 행각이죠. 전형적인 강도 행각을 여러 명이서 하면 특수 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피해자는 집단 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많이 다쳤죠. 그럼 이게 이제 강도상해죄가 되는데 강도상해죄 같은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하면 일반 살인죄보다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들이 뺏은 돈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액이 크지 않고 고작 1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죄책은 굉장히 중합니다. 그래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한밤중 마약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조직폭력배에 대한 선고심이 열렸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실탄 11발을 쏴서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봅니다. 자, 지난해 한밤중 이 광란의 질주를 벌였던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건데 앞서 잠깐 보신 그 영상 이 기자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흰색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뒤를 경찰차 6대가 따라갑니다. 자, 이 흰 차는 신호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요. 4km가량을 달려서 울산시청까지 달렸는데요. 자, 저렇게 경찰차에 잡힐 것 같으니까 방향을 바꿨고 다른 경찰차가 이 차를 막아서면서 저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실탄 11발을 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자정이 넘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저 영상만 봐도 진짜 아찔한 순간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말이죠. 당시 상황 얼마나 급박했던 건지 직접 보시죠. 잡았습니다. 대기 정지, 대기 정지, 대기 정지, 대기 정지. 팔 빼세요 앞으로. 팔 빼세요. 팔 가만히 계세요. 와, 지금 저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김은배 팀장님 막 주먹이 막 부르르 떠는 모습이 아이고야. 무슨 범죄 도시 보는 것 같네요. 네. 아니 백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 영상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저 와중에도 존대를 하네요. 경찰분들이 팔 빼세요 이러면 저 같으면 팔 빼 삐삐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랬다가 또 그거에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경찰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저는 지금 보면서도 저 역시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딱 봐도 지금 저 차 운전하는 사람 정상같이 보이지 않죠? 아니죠. 뭐 사방을 아까 보니까 무슨 차단기도 들이받았다가 경찰차도 받고 또 여기서 지금
저 차량을 향해서 실탄을 11발 쐈어요. 저 타이어 쪽에. 허허. 차를 세우려고 경찰이. 지금 삼단봉으로 네, 그리고 유리창 뭐 깨고. 유리창 깨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저렇게 검거가 됐는데 이 남성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약에 취했던 아하, 상황이었어요. 일단 당시 경찰 관계자 얘기는 마약을 집에서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저 운전하고 지금 검거된 과정까지 저 환각 상태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팀장님 말씀을 듣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환각 상태에서 한밤중에 도주를 한 겁니다. 경찰이 정말 보신 것처럼 정말 살신성인해서 대처를 잘해서 참극은 막았지만 진짜 저도 보면서 참 너무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저 사람이 사실상은 이제 마약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 신호 무시, 뭐 속도 무시해가지고 한 3.8km니까 한 104km쯤 되겠죠. 한 10쯤 되는 건데 거기를 도주했는데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차량이 테러를 차단하면서 앞을 막고 뒤로 막고 내려갈 때는 안 내리니까는 먼저 공포탄을 쏘게 돼 있거든요. 공포탄을 쐈는데도 반항하니까 실탄을 쐈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찰은 실탄을 피의자 몸에 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바퀴를 쐈겠죠. 너 도망가게. 근데도 반항하니까 아까 보다시피 유리창이 웬만큼 떼서 안 깨지거든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아마 힘이 약했나 봐. 저 경찰이 안 깨졌어.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유리창을 깨고 태저공을 쏴서 검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40분 정도 걸렸어요. 저 같으면 좀 시간을 줄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약 한 사람들은 소문이 그렇습니다. 한 5배, 6배 힘을 낸다는 거예요. 괴력이라기보다도 자기 몸을 다 쓰기 때문에. 잠재된 힘을. 예. 그러니까 경찰이 한두 명이 체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쫓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도 다행으로 총기 상황이었지만은 사고는 없었고 대적으로 안전하게 재봤기 때문에 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팀장님, 한 가지 질문. 네. 저 와중에 꼭 존댓말을 써야 됩니까? 저걸 이제 반말 쓰는 형사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권위에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피의자한테 존댓말 경고를 써라. 선생님,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마 그 경찰관들이 그게 입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썼는데 사실상은 존댓말을 써야 되겠죠. 백 변호사님 하신 말씀. 참 쉽지 않네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저도 이거는- 존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쯤 되면. 저도 저 영상만 보면서도 욕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면,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울산 남부경찰서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112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경찰이 저 현장으로 가서 저 사람 딱 차를 붙잡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는데 술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당시 그 출동한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이자의 얼굴을 딱 보니까 과거 강력팀 시절 마주쳤던 조직폭력배라는 걸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 누구 아니야? 이러면서 실랑이가 이어지니까 갑자기 아까 보신 것처럼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팍 파손하고 도망을 갔던 거죠. 진짜 한편에 막 진짜 범죄도시2 뭐 영화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검찰청이었습니다. 예? 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검찰청 차단기를 이제 부딪히게 손괴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경찰이 딱 분명히 신고는 받았죠. 이거 음주운전. 왜냐하면 환각 상태니까 분명히 자동차가 이제 왔다 갔다 옆으로 이제 차선을 못 지켰을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형태로 이제 차단기를 받고 바깥으로 이제 역주행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약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우리 팀장님께서는 시간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100%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참 대응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영상을 보니까 이 기자 네. 이 공사가 컸어요. 지금 이거 저 한두 가지 부서뜨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시면 흰차 운전자가 여기저기 들이받는 걸 정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12대가 파손이 됐고요. 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산지검 주차 차단기 이것도 들이받았잖아요. 이 운전자가 도주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추산을 해보니까 무려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금융 치료는 확실히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영상만 네. 보더라도 당장 뭐 법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막 몇 개 이렇게 혐의가 보이는데 일단 지금 확인 내용은 6가지입니다. 6가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첫 번째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있어요.
근데 저기 청소년이 등장 안 하잖아요. 청소년 보호법. 이건 또 뭐지라고 하실 텐데 네. 이 남성이 유흥주점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을 고용해서 접객한 혐의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거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하나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경찰차부터 아까 그 시청 차단기에서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특수자가 붙은 이유는 본인이 위험한 물건이 차를 가지고 들이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마약했으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대놓고 공무집행 방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거기다 위험한 물건이 차를 활용해서 했으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또 다른 일반 차량 손괴하고 부딪히고 간 거는 특수재물 손괴. 마지막으로 음주, 그러니까 뭐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지금 뭐 무지하게 많잖아요. 신호 위반부터 그 도로교통 위반까지 총 6가지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 뭐 재판부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사실상 뭐 6년 저는 적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뭐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경찰이 실탄까지 사용해서 검거했고 피고인의 위험성과 사건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전에도 수많은 전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6년형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울산 조폭, 마약에 취한 조폭, 이 진압하는, 검거하는 이 영상에 대해서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생명과 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는 당당한 공권력을 보여준 사례다, 막 이렇게 극찬을 하고 치하를 했었는데, 자,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해드렸던 이 광주, 영상 좀 보여주시죠. 저거 광주 외국인 이 진압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 광주 지역의 이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반 가족분들도 의견이 꽤 갈렸었는데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3단봉으로 이 남성을 제압했고 테이저건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이 발로 이 남성의 등을 밟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무기를 더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 제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시민단체 생각은 좀 달랐던 겁니다. 이게 과잉 진압이었을 뿐더러 이러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인권위에서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진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수진 기자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찬반이 갈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달린 댓글 탁탁탁 이거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9대1, 8대2였습니다. 이제 이건 과잉 진압 아니다라고 말이죠. 실제 이제 어떤 누리꾼들 반응도 그렇고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얘기도 그렇고. 자, 팀장님. 네네. 이제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입니다. 그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단체가, 그러니까 외국인이어서 저런 처분을 받았다, 이런 주장인 건데,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저랬어도 경찰의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지금 겁니다. 뭐 이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흉기를 소지한 게 아니고 흉기를 들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흉기를 들은 범인이 돌아다닌다. 더군다나 어린아이에 있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못 들었다 하더라도 5번이나 버리라고 했었습니까? 그러면 경찰의 지미집행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저총을 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압을 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범인이 또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 때는 저거 좀 과잉 진압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범인을 체포할 때 흉기된 범인은 강하게 체포하기 때문에 제가 푸는 경찰들을 뭐 제가 은퇴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경찰들이 저런 거는 강력하게 해야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에서는 진정했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에서 저걸 받아들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뭐 우리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죠. 예, 백 변호사님 좀 어떻게 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진압이라기보다 적극 진압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칼을 버려라는 소리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폴리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흉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거기가 어린이집 앞이고 코드 제로까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응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그건 경찰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 아쉬운 부분은 흉기를 3단봉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테이저건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찰이 뒤쪽에서 각도상 못 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건 흉기도 다 놓쳤는데 이제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는데
뭐 테이저건을 쐈으니까 과잉 진압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 진압. 그 말 표현 하나만 바꿨을 따름인데 또 좀 다르게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추운 겨울, 한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곧바로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에게 전했지만 남성은 여성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남성은 여성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책임 대신 회피를 선택한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성은 남성의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결국 여성은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여성.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 진짜 이 사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 좀 많이 좀 주세요. 저도 이 사건 좀 들어오기 전에 좀 보면서 야, 참 뭐 이러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한 여성이 전 남친한테 너 스토커지 하면서 고소를 당했어요. 네. 이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이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하고 또 회사까지 찾아왔다 이런 이유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이 여성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임신을 했다? 승현님. 네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성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임신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에게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성 측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임신 테스트기 조작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이 오히려 이 여성을 거짓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방송이 좀 부적절한 단어지만 뭐 굉장히 나쁜 여성으로 취급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통 뭐 그런 표현이 있으면 꽃 뭐 그거. 예. 자, 그러니까 이 남성 전 남친이 연락을 잘 받질 않고 대꾸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그 여성의 반응은 대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성이 이제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여성이 이제 연락 안 받으니까는 3개월 동안 사인 사기라고 그래요. 근데 2주 동안에 뭘 했냐면 전화를 100통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그리고 카톡을 1000통을 넘겼다 하면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성이 왜 대꾸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화가 나고 또 상황 설명하려고 100통씩 전화도 했고 1000통씩 카톡을 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직장까지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날 그렇게 했으니까 스토커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자, 일단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톡을 날려도 읽고 제일 기분 나쁜 게 읽고 씹는 거 아닙니까? 읽고 씹었어요. 일자가 지워졌는데 답이 없어. 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참다 못해서 회사까지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전 남친이 너 스토킹 하면서 고소를 했다. 뭐 스토킹이라는 게 딱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인 어떤 연락을 취하면 이제 스토킹이 돼요. 다만 그 지속적인 어떤 연락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면 제가 반대편의 입장이라도 적극적인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남성이 이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남성은 여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너는 스토킹이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다 들으면 남자가 잘못했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경찰은 네. 이 여성에 대해서 스토킹 맞는 것 같아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로 넘겼어요. 일단 스토킹 처벌법에 뭐가 스토킹인지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이유 없이 접근해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그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전화를 많이 한다거나, 카톡을 많이 한다거나, 또 회사나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이게 전형적인 스토킹의 행위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로
이 여성의 행동만 놓고 보면 그냥 전형적인 스토킹의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이 여성이 이렇게 소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이런 것들,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경찰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도 좀 너무 심한데? 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이건 바로 기소는 못하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여성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여성의 변호인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정말 이게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면 남자 입장에서 차단하면 되는데, 근데 읽기는 다 읽고 한두 회씩 하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할 수 있냐. 진짜 그러네요. 진짜 만약에 정말 내가 얘 연락받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싫어. 그럼 차단하면 되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차단해도 스토킹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과 이제 별개로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정을 다 알았다면 굳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스토킹 처벌법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경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검경수 사건 조정 이후에 이제 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이 좀 잘 되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아까 했다시피 그 변호인 측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보다 많은 어떤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한번 검찰에 다시 한번 법리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 측 주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여성 측 변호사는 남성에게 좀 지나칠 정도의 연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스토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임신과 임신 중절이라는 아주 중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또 이 남성은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또 여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이 남성의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남성이 임신 테스트기가 조작됐다 아니면 뭐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남성이 중간에 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중간에 오해를 해서 연락을 한 것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좀 듣고 보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뭐가 됐든 이 여성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임신을 한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연락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스토킹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했을까? 그렇죠. 그 왜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뭐 잉태하게 됐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리려면 상대방이 어떻게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답을 주지 않으니 많이 연락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봐도 그 정도라면 충분히 답을 안 해주고 뭔가 명시적으로 뭔가 어떻게 뭐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가타부터 답이 없으면 연락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경찰과 달리 이제 무혐의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건데요. 아까 조금 전에 승재현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좀 부연을 하면 예전에는 이제 소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사를 끝내버릴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된단 말이죠. 근데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법리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검찰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서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경찰과 검찰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기보다 경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검찰에 좀 유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팀장님, 이제 이거 뭐 법적인 거 떠나서 이 남자 이거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무책임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 맞죠. 맞는데 일단 경찰은 이걸 이해하신 게 뭐냐면 법대로 일단은 타인이 원치 않는데 문자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선물 보내도 처벌하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에요.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그냥 불송치 해버리면 보안수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법에 맞으니까 송치했던 건데 그 검찰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아니 제가 요거를 하고 싶은 얘기 좀 많아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선례들이 많이 쌓이면 아마 경찰에서도 그다음부터는 좀 그렇죠.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찰 어떻게 그거를 저기 기소견으로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선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은 현재 이 스토킹 처벌 관련된 선례가 쌓여가는 과정이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네. 약간 별별 상담소 느낌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은 얘기 주고 계시는데 어때요? 네. 이 남성이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저런 남자 때문에 무서워서 연애나 하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때요? 아니 무고라는 게 네. 그냥 어디서나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고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남성과 여성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분명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 새로운 생명을 임신 중단하기 위한 결정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아버지에게 묻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본다는 거는 저는 인지상정의 문제인 것이고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의 문제인데 이게 뭐 무고죄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건 저는 아닌 부분인 것 같아서 분명히 지금 같은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이 무혐의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곧 또 무고죄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무고가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전화나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게 계속 연락해요라고 신고를 했으면 무고예요. 근데 지금 연락을 했잖아요. 이에 대한 법률 판단의 문제잖아요. 이게 스토킹 처벌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하고는 좀 별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30대 김 씨는 아직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김 씨 부부는 결혼 당시 출산 계획까지 미루고 영끌로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대출금이 조금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집주인 눈치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김 씨는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남편.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그저 집에서 살림을 할 테니 돈은 김 씨에게 벌어오라는 겁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거라면 함께 치료를,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으면 이직을 권해봤지만 남편은 그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그저 집에서 살림이 하고 싶다는 건데요. 아무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직장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나 집에서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혹시 직장 내 왕따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뭐 좀 백다희 아나운서는 혹시 회사에서 괴롭히는 선배나 그런 거 없어요? 한 명 있습니다. 저라고 얘기할 거 양원보 아니죠? 저예요? 네. 네? 그럼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괴롭히는 후배 없냐고. 없으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아시네요.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막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를 막 괴롭히거나 갈구면은 시체 말고 갈구면은 망하는 거예요. 또 욕 댓글이 또 엄청 달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차마 무서워서 그 짓은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끝나고 봐요, 그냥. 예. 자,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아이는 없어요. 네. 결혼 막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집을 마련했는데 영끌로. 네. 또 요즘 다들 영끌에서 집을 사시잖아요. 근데 김 씨 남편도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자취를 해왔는데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니까 꼭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당시에 김 씨와 남편이 좀 모아놓은 돈이 많진 않았는데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남편 의지가 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 저 솔직히 제 지인 주변에도 영끌해가지고 산 친구들 많은데
지금 막 이 금리 엄청 오르잖아요. 막 미국 연준에서 막 팍팍 올리니까 따라가면서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 저도 이번에 전세가 만료가 돼서 3억을 올려줘야 아니 되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장이라서. 말씀하시고. 아 이거 보면 남 일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연끌로 집을 사야 아니 되나? 저번에 우리 승희 의원님 빌딩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 빌딩 있는 거와 제가 사는 집이 전세는 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얄미워 죽었어. 나 이상한 말 나올 뻔했어.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야. 본론으로 와서 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연끌로 집을 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전세 대금을 전세 그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어떻게든 연끌해서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나의 집이 만들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는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출금을 뭐 갚는데 그 이자를 갚는데 남편 월급이 다 들어가더라도 부인의 이제 월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워질 형편은 아니었는데 우리 앵커 말씀대로 얼마만큼 대출 금리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제발 좀 경제 부채에서는 좀 잡아주세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전세금 올려달래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불쌍해 승희 의원님 막 이러다가 빌딩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런 하면서 막 채팅창 분위기 서민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너무 반전이네요. 아무튼 채팅창 네. 분위기가 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일단 그건 좀 알고 계시고요. 자, 팀장님, 그런데 대출금이 지금 한 사람 월급이 그냥 월급 통장에 거쳐가는 거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대출금으로 빠지니까. 그렇죠. 둘이 벌지만 한 사람 봉급은 대출금으로 나가는 거죠. 원리사항 같은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 출산 계획을 미뤘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구두쇠 생활을 했지만 알다시피 보통 장기 대출이 25년, 30년이거든요. 그거 모아봤자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아들도 맞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오히려 더 아끼고 돈을 더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든요. 많이 나가요. 하지만 그런 거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더 아끼기도 하고 더 벌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사건 반장을 보다 보면 집안 사정 다. 집안 호구 조사를 따로 안 해도 돼 그냥. 빌딩 있는 것도 알려주고 막. 네. 그냥 다 말씀하셔 그냥.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집안? 저는 별로 없어요. 아, 진짜? 저는 별로 변호사님도 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좀. 자, 아무튼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 살림하고 싶어. 이게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남편이 처음엔 좀 약간 반농담처럼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직장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농담이겠거니 했는데 나 전업 남편으로 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전업주부 남편으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직장 생활에 내가 너무 신물도 나고 매일 같은 업무도 지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이제 남편들을 보면 회사 회식이 많은데 술을 많이 먹고 그런데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와서 이제 술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잠들었다가 잠꼬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내 탓이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밤에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는 게 아닐까? 약간. 이제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또 남편이 그런 얘기 또 하지 않았다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만드셨네요. 그래서 이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리프레시를 시켜줘야겠다. 휴가를 가자. 그래서 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여행을 갔다 오면 좀 벌리고 자는 거 봐요. 네, 좀 괜찮아지고 진짜 잘 그러셨어요. 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희 의원님, 네네. 혹시 저 남편 승희 의원님은 최근에 이제 승진을 하셨으니까 저 신정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빌딩도 언제나 있고, 똑같습니다. 몰라요. 빌딩도 아니. 있어가지고. 아니 직장인들은 언제나 매일 아침에 가슴 속에 사직서를 갖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승희 의원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럼요. 그 뭐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동료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승진했다고 제 위에 청청시야 위에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아내분들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 가족을 위해서 오늘 그 남편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직장 생활 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성분들도 맞벌이 그렇죠. 하시는데요. 예. 자, 근데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남편의 승희 의원님?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이 왜 저럴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지만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가 갑자기 혼자인 듯한 느낌이 들면 그 순간에 모든 게 싫어지고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또 이렇게 삶이 그렇게 이렇게 재밌지 않다라고 느낄까 봐 부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이거는 그냥 부인이 남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카드 명세표에 병원에 갔는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했지만 그런 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저 남편이 평소에 뭐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또 뭐 그러니까 가사 활동에 상당히 좀 관심이 평소에 있었다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없었으니까 좀 생뚱맞은 건데요. 일단 이 부부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업으로 집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원래 집안일에 뜻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해먹는 것보다는 사먹는 걸 좋아하고 정리를 뭐 꼼꼼하게 잘하는 편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김 씨는 정말 집안일에 취미가 없는 이 사람이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좀 잠깐 쉬면서 다른 일을 좀 구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편은 그 어떤 직장도 가고 싶지가 않다.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의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갚아야 할 대출금 그게 가장 그 직면한 문제겠죠.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가 한쪽이 쉬게 되면은 외벌이로서 와, 그거 저는 이 아내분의 막막함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남편 얘기 들어보면 또 솔깃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왜 남편이 다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돼? 당신이 돈 벌고 내가 집안일 잘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지금 뭐 아이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남편이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일단 영끌해서 집을 샀잖아요. 한 명의 월급은 다 대출금 감대 쓰입니다. 그럼 이 남편이 일하면 어떻게 되죠? 생활비가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남편의 태도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팀장님 결국 이러면은 콩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가 참지부터 하면 싸움하게 되는데 크게 다퉜다고 그래요. 그냥 다퉜는데 알다시피 남자들은 누구나 아까 성님 얘기했지만은 직장 생활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 그만둔다고 하니까 여자는 이제 최대한 했겠죠. 상의해보자 우리가 좋은 판은 나가자 그러는데도 나는 그냥 그만두겠다. 직장 안 다니겠다 계속 하니까는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됐는데 이렇게 남편이 계속해서 그만둔다고 그러고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아내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했어요. 이혼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직장 그만두고 살림하겠다는 남편. 이거 이혼을 해야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저는 그래도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혼 사유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더 가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남편의 말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아내가 벌어서 생활하는 걸로 서로 협의해 나간다면 그렇게 협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그만둔다라는 걸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혼해야 될 커플들도 꽤 많을 겁니다. 남녀 똑같겠죠. 뭐 맞벌이 부부 중에 아내분이 갑자기 나 이제 일 안 하고 집에 전업주부 하려는데 그걸로 이혼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상하게 들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 영끌에서 그 대출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둘 다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족한 금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속 이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말 그대로 아까 김은배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쾅쾅쾅쾅 충돌이 계속 잦아지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이제 끊겨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생활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한다. 그리고 그게 타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님 지금 어떤 가족분이 집안 살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맞죠. 집안생활이 상당히 어렵죠. 저도 가끔 도와주지 뭐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요거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여행 다니면서 갔다 와야죠.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여행 그만두기 가다가 전에. 내야죠. 생활비가 다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그래도 여행 가면서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 먼저 잘릴 것 같은데. 잘리면 할 수 없고요. 예. 자, 할 수 없다뇨.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뜨거운 막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살림을 잘하면 남자가 살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같이 굶자는 거냐, 뭐 이혼을 하셔라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요. 일단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상담부터 받게 하자, 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헤어지기 싫다면 일단 직장을 관두게 하고 집 처분을 해서 좀 좁은 집, 좀 싼 집을 가더라도 일단 그만두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참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오랑우탄. 네, 오랑우탄 한 마리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더니 자, 그대로 연못으로 떨어집니다. 자,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고 만 건데요. 자, 저 오랑우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걸까요? 저렇게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허우적대요. 네, 그때 연못으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튜브. 네, 튜브인데요. 긴급 상황을 목격한 사육사가 오랑우탄을 구하려고 연못에 튜브를 던졌고요. 곧이어서 사육사도 이 연못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오랑우탄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육사는 오랑우탄을 한쪽 팔로 끌어안았고 연못에서 헤엄쳐 나오면서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오랑우탄? 자, 연못에서 빠져나온 사육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우탄이 의식을 되찾았고요. 이 사육사가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당시 오랑우탄이 관람객이 던진 음식을 건지려고 연못 근처에 다가갔다가 미끄러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랬구나. 자, 두 번째 픽 인도로 가볼게요. 자, 오늘 가정집 부엌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갑자기 부엌 벽이 무너져 내리죠. 네, 진열대에 놓여있던 그릇과 조리기구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지진이 난 걸까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무너진 벽 사이 주목해 보시죠. 뭔가 들어오죠. 뭐야, 코 아니야, 코. 저게 뱀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뱀 아니고요. 코끼리 정답입니다. 그래, 코끼리. 네, 코끼리 한 마리가 머리로 벽을 부수고 코를 뻗어서 부엌에 침입을 한 건데요.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 벽을 부수면서 먹을 걸 계속 찾고 있는데요. 자, 무너진 벽 틈 사이로 고개까지 내밀었습니다. 결국 코끼리는 부엌에서 동물용 사료를 찾아냈고요. 자, 긴 코로 사료를 낚아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이 부서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집주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끼리는 동물용 사료를 훔쳐 먹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집주인이 잠에서 깼대요. 그래서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코끼리는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느 식당 앞 경찰관이 한 여성과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경찰관이 여성을 체포하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선가 저 10대 소녀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저 경찰관을 막아섭니다. 왜 저러는 거죠? 친구 도와주려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소녀가 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걸 좀 방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때리고 아저씨, 팔도 그러지 마! 뭐 이러는 붙잡고 것 같아요. 경찰관을 여성에게서 떼어내려고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애쓰고 있는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다른 경찰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두 경찰관이 소녀를 떼어내며 여성을 체포하려는 그때 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더니 이 여성을 향해 발차기를 합니다. 팔로 넘어졌다. 네, 뒤늦게 도착한 또 다른 경찰관이 소녀의 배에 날라차기를 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발차기에 소녀는 곧바로 저렇게 땅바닥으로 쓰러졌고요. 경찰관은 땅에 쓰러진 소녀를 제압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그만하지 않으면 아예 목이 부러질 수 있다라면서 경찰관을 말렸지만 이 경찰관 소녀의 팔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경우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 10대 소녀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현지 경찰 당국 과잉 진압 여부에 관한 내부 조사를 시행했고요. 경찰 대변인은 해당 경찰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러서 최종 징계로 서명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고만으로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과 경찰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님,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해야 과잉 진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 소녀기 때문에 발로 차지는 않고 가서 몸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데 발로 찬 거는 좀 제가 보기에도 좀 과잉 진압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좁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듯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알고 보니까 저 남성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호송 차량 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성이 옆으로 고꾸라지면서 호송 차량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이고. 네, 당시 호송 차량은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호송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남성이 앞으로 꼬꾸라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남성 어찌된 일인지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You fell. What happened? Can you move at all? I can't move. I fall. I cannot move my arm. 어디 다친 것 같은데. 네, 근데 경찰관들은 저 남성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남성을 호송 차량에서 끌어낸 뒤 휠체어에 앉히고는 똑바로 앉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찰들이 이 남성이 술을 많이 마셨거나 마약을 흡입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상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죠. 알고 보니까 급정거 당시 남성이 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경찰관들 간단한 의료 처치도 없이 남성을 경찰서 안으로 데려갔고요. 뒤늦게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메가박땡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치아바타님입니다. 동영상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세요. 자,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사는 사반 가족이에요. 얼마 전 황조롱이 2마리가 삑삑 소리를 내면서 사이좋게 날아다니더니 새끼를 낳았나 봐요. 저희 집 난간 끝에 저렇게 가슴에 솜털이 붙은 새끼가 앉아서 한참을 쉬다 갔어요. 사반 가족들과 함께 이 장면 나누고 싶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황조롱이 맞나요? 하셨어요. 맞겠죠, 뭐. 예, 맞을 겁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